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뭘 하냐면 그 인공지능 기술과 기존의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 물리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어내서 맞추는 그런 방식과 인공지능과 그 비주얼 인포메틱스라는 기술 세 개를 멀지해가지고 날씨를 예측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얼스2라는 걸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지구죠.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거의 시뮬레이션이 거의 되게 정확도가 높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하고 IBM도 이미 그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엄청난 데이터를 쓰고 인공지능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 기후 예측을 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번에 그 머니트렌드 2025 이게 어쨌든 이제 돈을 얘기하는 책이고 여기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들으면은 뭐 이제 어차피 뭐 다 망한 것 같고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봐 반대로 뭐 위기가 오면 또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기후 온난화 뭐 이런 게 반대로 좀 장점? 아니 뭐 좋은 거? 이런 게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몰랐던 기회? 뭐 이런 걸까요?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보는 거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맞이하는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아주 뭐 곤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다른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하고 있고 우리 국가도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에서도 나왔잖아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는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야지 맞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은 그래서 보면 모든 그 경제 선장이나 인류의 문명의 발달이 이 탄소를 누가 더 많이 배출해야 잘 살아. 약간 이런 식의 경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누가 더 줄여야지 잘 살게 되냐라는 그건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되게 저희한테는 유리한 게 한국은 자원이 있나요? 자원이 좀 없는 편이죠. 하나도 없죠. 우리는 자원이 저거 있죠. 저 바람과 태양밖에 없죠. 인적 자원 맨날 얘기하는 이제 사람이 자원이다.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보면 IT 막 이런 것들 머리만 쓰는 거. 근데 지금 그동안의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은 다 탄소 기반의 산업으로 성장했어요. 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자원을 얼마나 많이 소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나 산업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힘들었던 거 사실은. 자원을 의존해야 되고 땅덩이 좁고 근데 사람 많아. 인재도 많고 그러면 이제는 기회가 온 거죠. 우리는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산업을 개발하면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자원 중에 제일 좋다는 게 어쨌든 석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석유를 쓰지 않는 걸로는 전 세계가 합의해서 가는 건가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 아마 뭐 이거는 뭐 트럼프가 와도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인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가죠.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떠오르는 건 뭐 전기차라든지 뭐 어쨌든 이제 원유를 안 쓰는 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산업 분야, 특히 이제 신산업 분야, 테크 분야에서 가장 지금 신생 분야가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우리 이런 기후 변화를 다루는 기후테크라는 분야. 기후테크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또는 기후변화 피해 아까 말했던 그런 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걸 방지한다든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뭐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산업이 기후테크예요. 근데 지금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배출량을 줄이고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줄여나가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핏하는 새로운 산업군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클린, 뭐 카본, 그다음에 에코, 푸드, 지오 이렇게 5개의 테크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가마다 좀 정의를 다르게 하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랑 산업부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특성에 맞춰서 이제 5개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클린은 보통 말씀하신 이제 재생에너지. 그 무탄소 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 분산 전원 이런 거. 그다음에 카본은 아까 말했던 그런 탄소를 포집하는 DAC나 뭐 탄소 캡처, CCUS.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모빌리티 이런 것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푸드는 과거에 우리가 푸드테크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아마 머니트렌드 앞에 있을 거예요. 푸드테크는 반드시. 근데 과거에 말했던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친환경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이제 비건 식품 같은 거를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요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배추는 서늘한 기온에 자라지만 좀 더 얘가 내성이 강해서 우리가 지금 더 온난화가 되더라도 계속 한국인이 김치를 먹게 해주는 당연히 먹으려고 이런 배추 종자를 개발해서 저기 회사를 차리면 이분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푸드테크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지오테크는 가장 신생 분야인데 그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좀 지식 기반 산업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오테크고 에코테크는 뭐 폐기물을 잘 수거하고 잘 매립하고 이런 것들을 또 폐기물을 잘 분해시키고 이런 기술들 또 자원순환 쪽에 순환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에코테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들이죠. 그러면은 아마 이제 재테크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런 관련된 거 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뭐 상장사라든지 뭐 어떤 투자 기회도 있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인 마켓에서 보면 우리나라 기후테크는 이제 신생아 아직 걷지 못하고 이제 기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다른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아주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이 좀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런 구조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테크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유니콘은 아직 없고 한국에 이제 그래서 아직 IPO를 하는 그 회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 그러면은 원자력은 어떻습니까? 원자력을 다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왜냐면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다시 늘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원자력의 관점이 좀 강력하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 원자력 같은 시스템은 아마 더 짓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이 사회 구조상.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동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우리가 안전성을 당연히 확보하고 환경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그거를 지금 다른 재생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에서도 재가동한다는 거는 그런 개념이지. 약간 시간을 번다. 그렇죠. 신규 원전을 더 짓는다라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핵융합 쪽에서도 어쨌든 그 SMR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근데 언제 상용화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전성이 담보된 SMR이 나왔을 때 환경에 대한 침해가 없고 사람들에 대한 뭐 위협 요소가 없다면 분명히 이제 걔네는 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 텐데 그거는 정말 지금 제가 듣기에는 약간 아까 말했던 그런 아이언맨 아직은 좀 먼 얘기다. 비슷하지 않나? 네. 아 그러면은 저기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제 전기차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하는 게 이제 내연기관은 이제 종말이 올 것이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전기차로 다 간다. 그러면 그거를 반론하시는 분들이 그 전기가 없다. 그렇게 차가 지금 이게 5배, 10배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걸 충전할 전기가 어딨냐.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망이나 뭐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쪽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로 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전기를 못 만든다. 친환경으로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요? 이 전기차 전력이 충분한지. 전기차의 전력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효율은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면 걔네가 아주 진짜 좋아져. 그러면 사실은 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마 옛날에 40대시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노트북이 진짜 뭐 한 1시간 쓰면 무슨 뜨거워져가지고 막 꺼야 되고 일부러 그때는 너무 배터리 갈아 끼고 막 그랬잖아요. 배터리도 몇 시간 안 가. 근데 지금은 열도 안 나고 뭐 10시간 12시간 해놔도 안 꺼져요. 엄청 효율이 좋아진 거죠. 그러면 그 사이즈도 얇아졌어. 기술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왜 그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효율은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쪽에서 이미 배터리의 효율이 좋아지는 거 이미 충분히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왜 인색하게 모빌리티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시간이 걸릴 뿐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어쨌든 그게 똑같아요. 걔네도 생산에 대한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소재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언제부터 얘기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 뭐 한 10년도 안 됐어. 아 그렇죠. 뭐 그전에도 연구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막 세상에 튀어나와가지고 재생에너지가 뜨거운 감자가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도대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
그동안 우리가 이 써왔던 에너지 구조에서 얘네는 진짜 완전 베이비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애기하고 기존의 기득권의 에너지는 저기 무슨 성인들인데 둘이 붙으라면 말이 되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걸 얻고 이거를 딱 표준화를 해서 둘이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경쟁을 하는. 아, 그럼 여기서 또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게 결국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이제 줄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일 텐데 그게 그 온실가스 발생의 어떤 뭐 가장 주범 중에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제일 나쁘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하는 거는 에너지 부분이. 그러니까 발전소. 근데 이제 그 전기를 누가 많이 쓰냐 보면 산업이죠 당연히. 네. 여러 산업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들이 많으니까. 전기는 필요한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을 만들 때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네. 조금 뭐 고성능의 물건을 만들 때 전기가 더 들겠죠. 네. 지금 우리 막 AI 이슈처럼 그런 건 있겠지만 그 후단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배출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100%될 것이냐. 재생에너지가 100%가 된 상태에서 전기차가 운영이 되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인데 그거는 저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기차를 돌리면 사실상 이제 뭐 유의미하게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이제 저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 제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네.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소고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엄청나다. 네, 네. 소가 방귀 뀌는 거 때문에 네, 네. 난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네. 사실인가요? 메탄이죠. 그게 네.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중요한 게 메탄인데 메탄은 예를 들면 이제 농축산 폐기물에서 많이 네.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들 가스 사용할 때 에너지 원으로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탄루라고 해서 쓰지 않는 가스가 셀 때가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100% 연소한다고 했지만 안 타고 나오는 애들. 네. 그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요즘 많이 이제 인덕션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가스레인지 쓰면 처음에 네. 딱 틀 때 띡띡띡 하면서 불 붙을 때 잠깐 나오는 가스 냄새 것들. 나오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센 거거든요. 어. 근데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조금 세지만 기업들에서 가정집에 수만 배의 가스를 공급해서 관망을 통과시키면 다 이게 쇠파이프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씩 세요. 네. 그다음에 연소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씩 세고 그 양이 이제 상당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의 사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 손해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 에너지보다는 농축산, 그 축산 폐기물이나 그 가축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그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상 그런 새로운 비료들, 메탄을 덜 배출시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의 소고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소고기는 무조건 먹겠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지금 연구 결과들 보면 다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다 소고기 높아요? 뭐지 소비량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잖아요. 대체육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이 저거 뭐 안 돼, 안 안 돼. 돼요?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맛이 똑같아지면 되겠지만 제가 그때 기후테크 행사에서 한번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걸 먹어봤는데 아직은 예, 또,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콩고기 이런 것도 좀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대체가 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네. 약간 채식주의자들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육식을 한 사람을 대체시키지는 못하겠구나. 그럴 수는 없을 그래서 정도다. 약간 그런 것들이 되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축산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분뇨 처리 같은 것들은 신경 쓰면 조금 잡히는 애들이라서 관리만 잘하면 네.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뭐 제가 뭐 이런저런 거 막 여쭤보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뭐 줄이는 거 이런 거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래도 뭐랄까요 가장 빨리 뭔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는 분야 이런 걸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은 그래도 아 여기에 투자하면 좋겠구나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가 빠를 것이다 아니면 뭐 친환경 발전이 빠를 것이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료가 빠를 것이다 라든지 뭔가 좀 바로 지금 대체 가능한 그런 순서가 있을까요 혹시 뭐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쪽?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후테크 전략 연구라는 걸 하고 있는데 기후테크 네. 전략 연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이제 그래도 재생에너지 관련이나 모빌리티 네. 쪽이라 보고 있죠. 왜냐하면 모빌리티 같은 앞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려고 하는 방향이나 국제적인 규제를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네. 봐야 되고 어떤 새로운 분야가 튀어나올 거냐도 봐야 되는데 새로운 분야가 튀어나온다는 거는 지금 약간 지식 기반 산업들 쪽에서 네. 그런 AI나 뭐 IT 기술들을 접합해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측을 한다든지 어떤 진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탄소에 대한 어카운팅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애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은 새롭게 나와서 벌써 유니콘이 막
막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슨 컨설팅 회사가 유니콘이야. 근데 규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압박이 오니까 네. 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돼버려서 이런 것들은 새롭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애들이고 기존 거에서는 보면 저희가 분명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그래도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아닐까. 왜냐면 봐보세요. 그 모든 미디어에서 갑론을박하는 게 누군지 그게 뜨거운 감자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뭔가 답이 있는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게 논쟁이 크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는데 뭐 이렇게 꼭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아까 ESS 저장하는 것처럼 그런 쪽은 앞으로 좀 유망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떤 나라든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만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에 진출하더라도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진출 자체가 안 될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테크에 굉장히 신생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해외랑 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후테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아시는 회사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후테크인데 아는 회사요? 네, 아 테슬라? 그렇죠. 네. 테슬라가 무탄소 배연. 아 네네. 그러니까 걔네는 전기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전형적인 기후테크. 테슬라 처음 나왔을 때 그냥 구멍가게. 지금 2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네. 미국 최고의 기업이 네. 대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에다가 기후테크까지 하는 회사로 이제 더 성장하고 있는 포지셔닝이 거죠. 잡히는 거군요. 네, 이제 자율주행까지 계속 가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무탄소에서 인공지능 넣어서 자율주행 가고 AI 이렇게 심어가지고 가겠죠.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걔네의 포지셔닝은 무탄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유럽도 그렇고 폐기물 회사가 성장해서 유니콘이 되고 이런 애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네. 외국에는 유니콘이 돼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된. 근데 한국의 특징은 기후테크 쪽에 이미 굉장히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대기업.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기아 같은 데는 이미 전기차 네.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도 하나 쪽에서 뭐 요즘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배터리도 LG 진수로 있고. 네. 근데 이런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해외에서 봤을 때 기후테크 분야에서 한국이 이 나쁘지 점유하고 않네요. 있는 네. 애들은 다 대기업인 거예요. 네네. 수소 에너지도 그렇고 다 대기업들이 지금 뭐 효성이나 포스코 이런 애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철강하는 네.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그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선도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외의 기후테크랑 한국의 기후테크의 차이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대기업이 하니까 밑에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그 가치 사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앞단 뒷단에.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도 앞단 뒷단이 있을 거고 공급망이 있을 거고 이런데 빠르게 이제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죠. 기후테크들이. 그러면 이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우리가 기후테크의 성장을 볼 때 기존의 한국에서 장점을 가진 애들이랑 누가 시너지를 낼 건지도 좀 보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육성 전략을 만드니까 그 네. 육성 전략의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좀 한번 여쭤보는 건데 테슬라 요즘 막 주가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도 관심도 있으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을 뭐 이제 뭐 기후로 좀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회사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그런 회사는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죠. 기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분명히 이동 수단은 바뀌어야 되는데 탄소는 배출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그 걔네가 등장을 하고 세계를 어느 정도 이끌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세계 최정상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걔네가 세상의 운송 수단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 회사가 지금 태양광으로 집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차로 꼽고 그다음에 네네. 뭐 그 저장 장치도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에다가 택시도 막 만들고 그러면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 태양광에서 출발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서 걸어다니면 탄소 네. 배출하지 않고 그냥 탄소 제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약간 좀 대단한 회사처럼 다시 그렇죠. 한번.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죠. 그 회사가 그 회사 뭐 사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우리가 거죠. 가야 될 길을 이미 제대로 가고 있는 회사 가고 중에 있는 하나다. 거죠. 네, 네. 그 AI 회사 같은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뭐 오픈 AI 지금 음, 인공지능이 또 한 번 엄청난 광풍을 또 불고 있는데 이게 또 기후랑도 많이 엮이는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래라는 키워드를 들여다볼 때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AI 기후, 그 다음에 뭐 경제 중에 지역 경제, 우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AI 기후는 모든 국가가 일단 다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이제 국가의 상황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 지역 네. 경제 이런 큰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근데 AI가 지금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AI가 사실은 너무 많은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전력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네. 전력 수요량이 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전력센터가 늘어나는 곳은 과거 대비 엄청나게 20-30%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탄소 배출을 유도하고 있는 기작이라서 이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 아까 말했던 배터리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효율이 지금 왜냐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AI가 진화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AI 쪽 계속 들여다보니까 그런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또 기술을 더 이제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이슈가 또 이제 조금씩 사라질 거라고 보고 네. 지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말씀하신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뭘 하냐면 그 인공지능 기술과 기존의 이제 그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 물리 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수학 공식을 풀어내서 맞추는 그런 방식과 인공지능과 그 비주얼 인포메틱스라는 그런 기술 세 개를 멀지해가지고 네. 날씨를 예측하고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얼스2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두 번째 지구죠.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서 근데 이게 거의 시뮬레이션이 거의 되게 정확도가 높겠네요. 지금 높다고 걔네들은 얘기하는데 저는 뭐 검증한 적 없으니까 뭐 걔네들이 말하는 거는 기존에 이런 뭐 전 세계 연구기관이 하는 것만큼 하고 네. 뭐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네들 예측력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 기후변화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예측이 잘 되면 우리가 막 베트남에 가뭄 들고 한국에 엄청난 비가 내리고 미국에 산불이 너무 세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거만으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얘네는 이제 그게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사실은 되게 온실가스 감축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일반적인 형태의 물리 모델이 하지 못하는 거를 AI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점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인간을 대체한다고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완전 새로운 신개념의 예측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측력으로도 사업이 또 발전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런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걸 하고 IBM도 이미 그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그 엄청난 데이터를 쓰고 인공지능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 기후 예측을 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하긴 그걸로 뭐 식량, 뭐 생산량부터 뭐 맞아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엄청난 정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인공지능 이쪽은 더 좀 발전하고 더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좀 의심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옛날 IT 버블처럼 그냥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기후 쪽에서만 봤을 땐 인공지능은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아, 그러면 여러모로 또 이게 또 쓸 수 있는 데가 많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후학자이시자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기상 이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경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은 그래도 한국 네. 사람들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 뭐 날씨가 더운 게 뭐가 문제야 뭐 이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네.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기후 위기에 대한 뭐 조언도 좋고 네. 아니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떤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전반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지만 한 적이 없어요. 뭐 비슷한 연령대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없죠. 뭐.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육에 이제 기후 변화를 가르쳐요. 교과목이 생겨요. 네, 네. 뭐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이런 과목들이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세상 완전 바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과 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세상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기성세대들의 행동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기후변화는 이제 계속 뭐 굴러가는 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멈출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타고 갈 거냐. 네. 이걸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보면 어떤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야에 기후는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영향은 지금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하냐 아니면 피해를 끼치냐 악영향을 끼치냐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기후를 바꾼다는 거는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란 게 결국에는 인간이 이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집합체인데 네. 그걸 다 바꾸려면 결국은 모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해요.
다 기후 변화를 우리가 대응하고 이걸 또 새로운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오히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폭염이 세게 오고 네. 열대야가 최장 역사적인 열대야 20일이 온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시그널을 사람들이 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을까. 그래서 뭐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이게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아주 작게 또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더위가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경각심이나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데라고 생각을 못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기 삼아가지고 생각보다 기후 변화의 문제도 크고 그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 그게 또 이제 위기와 기회가 또 같이 오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제 정수정 교수님과 이제 기후 변화부터 앞으로 어떤 이제 돈의 흐름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너무 멀지 않다고 저도 느껴지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투자나 재테크에 좀 고려해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